계속해서 이 책을 숫자가 의학을 지배하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읽어나갑니다. 약의 효능, 안전성, 금이, 편의성 말고도 질병과 관련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은 병리적인 범죄로 추정되는 것을 이 질병성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는 해당 질병을 좀 더 그럴 법한 존재로 만들거나 질병과 연관된 실험실 탐구에 중핵을 제공하는 작용 모델 혹은 메커니즘의 생산도 포함이 된다. 다우리의 경우에 약이 고혈압에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일 메커니즘이 결코 발견되지 못했지만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고혈압 그 자체가 설명 가능한 단일 분자 메커니즘을 정말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낙관적인 감각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를 했다. 또 우리는 메바코가 브라운과 골드스타인 노벨상 수상의 연구를 입증하는 데 한 역할에서 비슷한 과정을 볼 수가 있다. 그들의 연구는 축상 경화증에서 LDL 수용기가 갖는 기기론적인 중요성에 관한 것이고, 그것으로 나중에 메바코의 효능을 홍보하고 NCP가 고콜레스테롤 그 자체를 광범위한 검진과 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홍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기기론적인 질병 이해를 뒷받침하는 연구였다. 약제는 또한 진단장치로 역할함으로써 질병 범주를 뒷받침한다. 임상의 이들은 진행적인 진단의 형태로 환자를 경험적으로 치료할 때 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만약에 애매하게 몸이 불편한 당신의 증상이 항우울제로 완화가 된다면 대다수의 임상인은 사후적으로 당신의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에 프레바시드로 치료한 뒤에 위통이 가라앉았다면 당신의 질병이 심한 궤양이 아니라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구분은 질병 그 자체에 대한 의학적인 이해가 다시 추가된다. 예를 들어서 오리네이스에 반응하는 당뇨병과 그렇지 않은 당뇨병의 구분은 인슐린에 의존하는 형태의 당뇨병과 그렇지 않은 형태의 당뇨병을 설명하는 데 기여했다. 약이 진단 소전으로서 하는 역할은 오리네이스가 이후에 거친 과정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업전이 새로운 톨부타미드 제제인 오리네이스 진단 도구를 당뇨병 진단의 새로운 표준 검사로 홍보하려 하다가 실패를 맛본 것이다. 그러나 오리네이스 진단 도구가 이러한 도박에서 실패했다는 사실이 약제가 의료 진단법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UGDP 위기에서 오리네이스가 일으킨 좀 더 폭넓은 문제들, 이 과정에서 오리네이스는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생각되었던 약제에서 해악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진 약제로 탈바꿈했다. 약이 정치적인 운동과 교제의 핵심 장소가 됨으로써 질병의 정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각시킨다. 약과 질병의 정치에는 항상 역사적인 우연이 작용한다. 냉전기 동안에 다이오릴이 화학적인 스푸트니크로서 지녔던 정치적인 쓸모는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키포브 청문회 동안에 제약 산업이 약가 결정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런가 하면 1970년대 오리네이스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위기는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단의 투쟁을 부각시켰고, 연방정부와 기업의 소비자 권리 운동가와 제약산업, 의학 정보에 대한 오래된 온정주의적인 접근과 좀 더 개방적인 의학 지식 시장에 대한 새로운 선호 사이의 긴장을 드러냈다. 메바코 OTC와 또 사후 피임약에 관한 공청회, 약을 중심으로 한 에이즈 운동의 역사, 그 밖의 숱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약은 질병 범주와 공정보건을 둘러싼 정치적 운동에서 핵심 장소가 되었다. 약과 질병 사이의 또 다른 관계는 오늘날 다른 모든 관계에 스며들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약이 상품으로서 그리고 질병이 그 결과 나타난 시장으로서 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약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은 안전성, 효능, 편의성의 측면에서 그 분야의 다른 경쟁자를 늘러 이기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잘 확립된 다른 질병 범주들에서 새로운 적응증을 추구하는 것이다. 약의 시장을 키우는 세 번째 전략, 다우릴
어린에이스 메바코의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메커니즘은 약이 질병 범죄 그 자체의 정의를 변경시키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질병이 증상에 의해서 제약을 받을 때는 질병 범죄를 재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수치 그 자체를 제외하면 아무런 증상도 없는 위험의 치료에서는 치료법 확대의 전망이 무궁무진해 보인다. 수치 진단과 논쟁적인 정상의 경계선이라. 제약회사에 맡기던 담당자들은 시장의 확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테지만 어떤 약이 거치는 이력의 많은 측면들은 언제나 그들의 적극적인 통제 바깥에 있을 것이다. 치료 적응증을 성공적으로 확대한 경우에도 이 과정이 유일한 경로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질병과 해당하는 약 모두의 물질적인 특성에 크게 의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향을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적인 특성들은 결코 사전에 완전하게 알 수가 없다. 약과 질병의 몇몇 물리적인 특성은 오직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만 드러난다. 이 책에서 논의한 수치 진단은 제약회사의 공정보건 옹호자가 함께 확대시킨 정상과 비정상의 논쟁선 경계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확대는 점점 더 많은 수의 건강 상태를 치료를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고혈압은 병리적인 범죄의 확대에서 가장 순수한 선형 모델을 제공한다. 1970년대에 국가 고혈압 교육 프로그램을 둘러싼 합의가 굳어지면서 서로 다른 문턱값들의 불협 화음은 위원회에 의해서 합의된 단일 숫자상으로서 한데 모아졌다. 이 숫자상은 정상 혈압과 병리적 혈압을 나누었고 이후에 꾸준히 낮아져서 점점 더 많은 인구를 그 경계선 내에 포함하게 되었다. 고혈압의 문턱값 하락과 고혈압 환자로 정의된 인구 집단의 극적 성장은 결국에 가면 병리적으로 혈압이 낮은 매우 위험한 증상인 저혈압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 고혈압의 문턱값이 병적으로 높은 혈압과 낮은 혈압 사이에 정상인 사람이 거의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낮아질 수도 있지만 이 문턱값의 하강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으며 혈압 강화제에 투여도 결코 완전히 무심하게 이루어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콜레스테롤의 정의가 확대된 것은 훨씬 더 선행적인 경로를 따랐다. 진단에서 단일한 유동적인 문턱값에 집중하는 대신에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병리적인 이력은 복수의 문턱값과 흐름들을 끌어들였고 이로써 점점 더 많은 미국인을 치료 가능한 환자의 지위에 이로 포함하게 되었다. 높은 콜레스테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정상 콜레스테롤의 일차적인 문턱값은 1985년 NIH 합의의 이래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몇몇 하위 문턱값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관상동맥 심장질환 및 그와 동등한 질병들, 좀 더 최근에는 시반응 단백질 수준을 포함하는 것은 유동적으로 변화했고 예방적인 스타틴 요법의 적용 대상으로 여겨지는 전체 인구를 잇따라 확대했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표적의 비선행적 확대는 고혈압의 선행적 근대주의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탈근대적인 대척점을 이룬다. 고혈압의 경우 달리 이러한 표적은 낮은 쪽 극단에서 가령 저콜레스테롤이나 저LDL 같은 병리적인 증상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는 듯이 보이며 따라서 병리적인 범죄의 점진적인 확대가 생리적인 한계선을 꼭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병리적인 변수로서 한쪽에 치우친 콜레스테롤이 이러한 성질 덕분에 심장병 전문의들은 스타틴을 수돗물에 첨가하자는 식의 무신경한 논평을 내놓을 수가 있었고 제약회사들은 치우친 콜레스테롤이 이러한 성질 덕분에 심장병 전문의들은 스타틴을 수돗물에 첨가하자는 식의 무신경한 논평을 내놓을 수 있었고 제약회사들은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미국 인구 전체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보급하자는 일련의 주장을 제기하게 되었다. 20세기의 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과는 달리 당뇨병처럼 유서 깊은 질병의 정의가 확대된 것은 진단의 장소가 인지된 증상에서 특징적인 징후를 거쳐 수치적인 지표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특별한 통찰을 제공한다. 당뇨병이 증상 없는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고혈압처럼 일직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확대되거나
콜레스테롤처럼 바깥으로 표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고로질러 확대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증상에서 다녀 다식 다갈 임상 실험의 특징적인 징후로 그리고 손가락 끝을 찔러서 하는 혈당 검사와 포도당 내성 검사의 문턱값을 판단 기준이 확대되어야 했다. 그 나름의 독특한 확대 궤적을 따르는 과정에서 증상 없는 당뇨병의 이름을 경계에 위치한 한 완충 공간을 요구했으며 질병과 건강의 문턱값들 사이를 매개하고 양쪽 범주 모두를 안정화하는 질병 전증도 필요했다. 앞서 본 것처럼 당뇨병 전증 화학적인 이렇게 해서 만약 문턱값이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고객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록 두 영화가 종종 동일한 범주를 지칭하는 듯이 보이긴 하지만 경계 상태와 질병 전증 상태에 대한 설명에서 다소 미묘하지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구분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자, 약과 의학 지식의 경제. 1959년 화이자 회장 존 맥킨이 동료 제약회사 임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처방약은 의학 지식의 경제에 참여하며 이는 모든 면에서 처방약이 통화와 상품의 전 지구적인 경제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세계는 단지 제약 상품의 시장이 아닙니다. 이는 지식의 시장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제약 산업은 의학 지식이 지구의 가장 몇 당 구석에서 흘러나오는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맥키는 논평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20세기 말에 이르자 미국의 제약산업은 완전한 전 지구적인 유통망을 갖춘 제도가 되었고 제약회사의 연구 개발 및 마케팅 자금은 모든 수준에서 산업연구소에서 대학병원까지 실험실 연구에서 임상시험까지 의대학생, 주민, 기업의들에 대한 교육에서 국가적인 치료 지침과 보건정책의 구축까지 의학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대들이 중요해졌다. 증거 기반 의학의 실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마도 현존하는 의학 지식 풀을 헌신적인 과학자들로부터 나와서 오로지 동료 심사 학설지와 개몽된 토론이라는 대회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균형 잡힌 지식 저장고로 간주하는 데 있을 것이다. 의학 지식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수동적으로 확산되지도 않는다. 의학 지식의 유체 역학에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해구가 있으며 제약회사처럼 지속적으로 활동이 본질에 나오는 것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유용하다고 보는 지식의 형태를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엔진 역할을 한다. 제약산업은 의학 지식을 추동하는 유일한 원천이 아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 장치, 생명공학, 다양한 의학 전문 분야, 환자 활동가, 재단, 연방, 자금, 지원의 정치가 모두 어떤 부류의 지식이 생산되고 널리 알려지는 일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개별 약자들이 이러한 세계들을 한데 묶는 주된 수단은 임상실험이다. 임상실험, 대규모 임상. 그러나 오늘날 평균적인 임상시험이 좀 더 규모가 큰 산업적인 마케팅 장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곧 그런 연구는 단순한 마케팅에 지나지 않는다며 무시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1990년대에 이뤄진 여러 시번 후 스타틴 임상시험, 이는 제약회사들이 치료 가능한 콜레스테롤 수준의 시장을 확대하고 자사지정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늘리라는 희망을 품고 후원한 것이었다. 동시에 대규모의 장기적인 이중맹금 무작위 위약 대적은 예방 임상시험의 이성적인 모델이기도 했다. 임상, 다우리를 보여준 것처럼 마케팅과 임상연구 사이의 이러한 관계가 20세기 중반부터 이미 존재하기는 했지만 195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약학 지식의 경제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한 가지 명백한 변화는 지식 소비자의 정의에 관한 것이다. 1950년대에는 의사가 의학 지식의 일차적인 소비자로 여겨졌지만 그 역할은 의료 원정주의의 다른 잔재들과 함께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성공적으로 도전을 받았고 20세기 말에는 훨씬 더 폭넓은 평등주의적인 의학 정보의 유통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지난 50년 동안 신문과 잡지의 건강 보도가 늘어났고 대중적인 의료 정보 기술이 부상했으며 약에 대한 홍보가 소비자 직접 광고로 변화했고 보건의료 논쟁에서 수많은 다른 참여자들이 늘어났다. 이처럼 새로운 참여자들, 환자 권익운동가, 처방약 목록위원회, 관리의료
기구, 법률가, 윤리학자, 국회의원, 그 외의 다른 병상협회 이방인들은 오늘날 의학 정보 시장에서 다수의 소비자들을 구성한다. 이렇게 제약 홍보에 대한 최근의 주목은 많은 부분에서 제약 회사의 편에서 주문이나 명백한 윤리적 위반이 있었던 사례에 의해 촉발이 되었다. 그런 사례는 다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주문에 대한 언급을 피했는데 주문들은 예외적인 실천, 나쁜 과학 또는 정상적인 운영 윤리 위반이 부당한 영향력을 낳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장들에서 보여준 것처럼 제약기업들이 의학 지식과 임상 실천에 대해서 휘두르고 있는 영향력의 가장 큰 부분은 은밀하게 수행된 과학적 또 합리적인 치료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오는 가운데 작동한다. 치료법의 변천을 넘어서 미국 의료 내의 주류 운동으로서 1차 예방에 대한 약학적인 접근법은 가시적인 이득을 보여주었다. 수십 년 동안 항고혈압제, 당뇨병약, 콜레스테롤 강화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자 심장병과 뇌졸중으로 인한 미국인의 사망은 20세기 중엽에 비해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예방 프로젝트가 낳은 또 다른 결과는 오늘 미국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약을 소비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균형 잡힌 것은 못 되는 직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방약의 장기적인 소비는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몸과 재정 형편에 직접적인 비용을 수반하며 아울러 다른 예방 형태나 다른 공정보건 목표의 우선순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좀 더 폭넓은 간접적인 비용을 가져올 수가 있다. 첫째, 약 소비와 지출의 증가는 보건의료 비용이 상승하고 뭐 등등 그런 것은 이런 더 문제가 되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건강 100세에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둘째 문제는 대체된 위험이다. 개별 환자 수준에서 위험 감소가 적절한지에 관한 인구 집단 기반의 데이터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위험 감소가 반드시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임상시험이 내적으로 은밀하다고 하더라도 효능시험의 제외 요건은 정령시험 집단에서 개별 환자의 사례로 일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렇지. 셋째로 공정보건과 개인적인 부가 상호 상승 효과를 일으키며 결합하는 모두가 득을 보는 상황은 전 지구적인 공정보건 노력을 매력적 시장이 못되는 질병들에서 다른 쪽으로 분산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책의 서사는 증상이 없는 질병들의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국가적인 공정보건 운동이 예방에 점차 초점을 맞추게 된 미국 사회의 협소한 시기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공급과 수요 부조하에 예전에는 시장 실패를 알려져 있던 책임을 오직 제약산업에만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자유시장 접근법이 공정보건의 목표를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제약산업의 주장을 크게 약화시켰다. 수치 진단은 우리 자신의 미래 건강을 통제하는 약속을 제공하지만 이를 부지하게 적용하면 의료 경험을 비인간화하고 시장의 의료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역증대에 대한 대중의 회의적인 태도를 구축일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책 전체에서 나는 논쟁적인 일단의 사건들, 약의 마케팅과 만성병의 정의 변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서술하면서 어느 한쪽을 강하게 옹호 내지는 비판하는 처방을 피하고자 애썼다. 이 책의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의 힘이 우리 속에 존재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한마디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둔 것이다. 그 힘은 어떤 형태로든 항상 거기에 있었고 종종 향수를 담아서 잘못 기억되고 있는 1950년대 이후에는 심지어 티아지드처럼 값싼 약의 생산과 유통 속에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 책의 교훈은 좀 더 중요한 질문을 제시한다. 마케팅, 공정보건, 의료 실천 사이의 관계 맺기가 어떤 형태일 때는 생산적이며 어떤 형태는 기만적인가? 오늘날 질병은 곧 시장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우리가 의학 지식의 경제에 대해 자유방임 접근법을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선의 변덕에만 맡겨두면 건강 담론은 다른 필수적인 쟁점들을 훼손시킨 채 높은 수익률과 이윤이라는 쟁점에 의해서만 지배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공정보건을 공공선으로 지키고자 한다면 대중이 이에 투자하고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노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할 터이다.
제약산업은 현재 의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휘두르고 있는 영향력을 그저 돈으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의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은 의학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서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공백을 메웠고 지금은 이러한 비대칭적인 경제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냉소적인 태도나 과거에 대한 향수 그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오늘날 보건의료 시스템에 내재한 모든 병폐에 대한 책임을 제약산업에 사실상 떠넘길 수는 없다. 우리가 균형 잡힌 의학 지식 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자고 한다면 전문직 협회에서 환자 권익단체 의학학설지 연방기구에 일어나는 수많은 제도들의 상호 교차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21세기로 막 접어든 지금 질병은 여전히 단순히 기준 수치 이상의 존재다. 계속되는 통증, 우울증, 낙인, 기능상실, 사망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해마다 엄청난 인간적인 고통에 따르며 이런 증상의 진정한 근절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풍부한 증거를 제공해 준다. 예방약과 위험 요인은 치료 합리주의의 도구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수많은 치료 근거 가운데 특정한 종류, 그러니까 반드시 치료가 따라야 하는 위험 기반 지식의 구조만을 뒷받침하는 경향이 있다. 마케팅과 홍보에 의해서 강화된 이러한 근거는 의사, 정책 결정자, 환자들의 생각과 실천 속에 임상과학과 시장 사이의 상식적인 동반관계로 매끄럽게 끼어든다. 이러한 약과 그 약이 치료하는 수치적인 증상은 오늘날의 사회적인 관료제, 기술, 자본 사이에 좀 더 폭넓은 구축과 연결, 고리의 축소판을 보여주며 이는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옮긴 이의 말. 우리는 어떻게 만성적인 질병 멋진 신세계에 도달하게 되었나? 우리는 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되어 왔다. 하나는 주류 의학계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것으로 치료법에 의해서 쭉 이러한 것이었고 라는 거죠. 주류 의학계의 다국적인 거대 제약 회사들 사이의 인적 조직적인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이런 두 가지 시각은 모두 진실의 일단을 담고 있다. 현재 예방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이해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정전 일부 진전을 이뤄낸 것도 분명한 사실이며 동시에 오늘날 제약회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금전적인 이해 충돌과 협잡의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 의심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렇게 미국 존스 홉킨스 의학사 제레미 그린이 쓴 숫자 의학을 지배하다는 존스 홉킨스 의학 제레미 그린이 이러한 대립 구도의 새로운 역사적인 시야를 제시해 줄 만한 흥미로운 책이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후자에 이 과정에서 저자는 두 가지 점을 부각한다. 먼저 이런 질환의 특이 치료제로 처음 등장한 세 가지야. 다이오릴, 오리네이스, 메바코, 비인간 행위자로서의 수행한 역할을 강조한다. 세 가지 약은 그 성격과 범죄가 이미 분명하게 정리된 질환의 틀에 맞춰서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기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저자는 약을 통해서 예방의학적인 개입이라는 생각이 결코 아무런 논란 없이 안착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공들여 보여주고 있다. 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통계적인 판단에 입각한 수치를 근거로 약을 투여한다는 생각은 거의 처음부터 맹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관련 약제의 부작용 문제가 부각된 당뇨병의 경우에는 논란이 더욱 컸다. 참 이렇게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게 된 계기는 옮기리 중에 한 사람이 김명진이 흥미로운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의 원서를 구입한 2008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후에 한동안 책장이 거의 모셔졌던 이 책을 다시 뽑아들게 된 것은 2013년 가을부터 국민대에서 진행한 생명정치 프로젝트의 부석 세미나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명진은 당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 책을 같이 읽었고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말로 소개할 만한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데
세미나 참석자들과 뜻을 같이 했다. 그렇군요. 좋은 이런 준비를 통해서 김명진, 김준수님의 수고에 축하를 드립니다.